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인상주의, 그리고 후기 인상주의를 넘어서, 이제 이른바 20세기의 근대 물리학하고, 이제 말하자면 궤도를 같이 하는 근대주의 이제 그 예술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다가, 이 다리로서 우리가 특히 이제 후기 인상주의의 가장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잔과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야수주의라고 부르는 마티스 두 분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어져서 이른바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근대주의를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니 해도 20세기 근대주의의 시작은 가장 유명한 사건은 역시 피카소의 입체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카소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잔이라고 하는 후기 인상주의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잔의 영향을 아주 가장 크게 받은 분이 흔히 마티스와 야수주의, 그리고 이제 입체주의를 열었던 피카소라고 보통 그렇게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카소로 얘기를 좀 시작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작품 중에 가장 이제 유명한 입체주의를 연 그 작품이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레드마지엘 아비뇽, 그러니까 아비뇽의 아가씨들이라는 작품이죠. 흔히 우리나라에서 이걸 아비뇽의 처녀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드무아지엘이니까 아가씨란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처녀란 뜻은 아니고 사실은. 근데 이걸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입체주의라고 말하는 걸 연 건데, 이 작품을 이제 보시면은 여기 5 사람이 등장을 하죠. 5 사람은 보이죠. 아마 5 아가씨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세잔의 영향을 받아서 지난 시간에 세잔의 작품 중에서 큰 목욕하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여드렸는데 아마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구상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시면, 이 작품을 보시면은 이것이, 사실 보면 개발세발 그린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 그래서 이 어린애처럼 그린 것 같은데, 누가 피카소한테 그런 걸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어린애처럼 그리냐? 그랬더니 피카소의 답이 뭐였냐면, 어린아이처럼 그리는데 50년이 걸렸다. 50년 지나서 비로소 어린아이처럼 그릴 수 있게 됐다라는 뜻이죠. 상당히 참 재밌는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입체주의라고 부릅니다. 큐비즘, 입체주의.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볼 때 실제로 우리가 그림의 대상은 당연히 3차원일 텐데, 대상이 사람이든 무슨 정물이든 간에 그 3차원, 우리가 그림이라는 거는 화폭에 돼 있으니까 캔버스 화폭에 담으려면 당연히 그건 면이니까 그냥 2차원 면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건 3차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3차원 상을 어떻게 2차원의 그 화폭에 담을 수 있는가? 이것이 사실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이제 서양의 원근법이라는 거, 원래 원근법 생각하시면은 원근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까운 거는 우리가 크게 그리고 먼 데는 가까이 그리지,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지 않습니까? 멀리서가 작아 보이니까. 그런데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큰 거하고 작은 걸 비로 이제 봤었을 때 이게 원래가 작은 건지 아니면 멀어서 작은 건지 사실 그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작아서 작게 그린 걸 수도 있고, 그냥 작게 그렸으면 멀어서 작게 그렸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시점을 하나의 관측자 혹은 하나의 화가의 시점을 하나에 고정시켜 버린 거기 때문에 그것이 사물의 본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게 아니라는 생각인 거죠. 이 생각은 사실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화점을 하나의 화점으로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관측자는 다 동등할 테니까, 그게 바로 상승성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피카소가 사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상승성 이론을 잘 알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아니 물리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상승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피카소랑 굉장히 친했던 사람 한 사람이 상승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테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관측자라는 것이 다 동등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관측자가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다 동등하기 때문에 모든 관측자를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인 거죠. 따라서 모든 관측자가 동등하니까 이것이 이제 바로 상승성 원리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결국 뭐냐면,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근법의 하나의 눈속임이라 이거죠. 왜냐하면 작게 그린 것이 멀어 작은 건 아니라 실제로는 작은 게 아닌데 가까이 가보면 똑같이 클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멀어서 작게 그리는 것이 사실 눈속임이라서 이것이 사물의 본성을
제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따라서 여기 덧붙일 거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게 절대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모든 화점, 시점은 다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름다움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이게 뭐 아름답지 않다, 이거 뭐 흉하지 않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원래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름다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고 상대성이 크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게,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객관적이라는 건 우리가 뭐 어떤 그 고대 그리스의 그 플라톤에서 시작한 어떤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것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어떤 실체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건, 예술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술가의 감각을 표현하는데 이건 당연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피카소의 생각이고,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뭐 좀 책상을 그릴 때 여기 이렇게 책상을 뭐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은 보통 같으면 이게 원근법 같이 따지면 이렇게 그리겠지만 실제로 어렸을 때 어린애들 그린 거 보면 여기 이렇게 원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뒤로 튀어나게 다리를 그리는 어린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같은 생각인 거죠. 이거 실제로 있는 거라 이거죠. 이게 다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있는 거다. 실제로 이쪽 다리가 하나가 더. 그러니까 이거를 나타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쪽 가서 봤으면 이 다리가 보이고 이쪽이 안 보일 테니까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시점을 다 같이 동등하게 취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입체주의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거다. 이렇게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은 보이게 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되게 사물의 본성을 표현하는 거다. 뭐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그리고 이 그림에 담겨진 얘기들을 보면은 이 5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아비뇽의 아가씨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비뇽이 이제 그 프로방스의 한 지방이죠. 이게 프랑스의 남쪽의 지방인데, 아비뇽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지 않나요? 예, 아비뇽의 유수, 교황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비뇽의 달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사실은 이 아가씨들은 아비뇽에 있는 아가씨들이 아니고, 이 피카소가 원래 스페인 출신이죠. 바르셀로나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원래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거기서 보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여기 3사람 말고 요 둘은 사실은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2사람은 사실은 원래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남자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거는. 이 남자는 뭐 설에 하면 하나는 군인이고 하나는 학생인데, 그래서 뭐 이 여인들을 만나러 온 뭐 그런 거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 다 여인으로 바꿨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 요런 모양이라든가 여기 얼굴 이런 거, 이건 아프리카의 토속 그 예술에서 이제 착안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튼 이것이 이제 이른바 입체주의 큐비즘을 이제 시작을 알리는 정말 아주 그 획기적인 작품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카소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림을 그리는데 50년이 걸렸다는 말을 한 것이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럼 피카소가 젊었을 때 어떻게 그렸느냐? 이렇게 안 그렸다 이거죠. 피카소가 젊었을 때 이거보다 조금 더 먼저 그림을 보면은 그 유명한 것이 피카소가 원래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젊었을 때는 바르셀로나에서 우리가 보통 블루 피리어드라고 합니다. 피카소의 그 푸른색 그 기간이죠. 푸른색 기간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1903년 라비, 그러니까 삶이라는 작품이고, 이쪽은 르비우 기타리스트, 그러니까 늙은 기타 연주자라는 작품인데,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뭐 입체주의 냄새가 안 나죠. 사실은 상당히 안 나고 사실이니까. 이게 피카소도 젊었을 때 그림 보면 블루 피리어드를 보면 뭐 완전히 이렇게 조금 더 사실적인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입체주의라는 걸 그런 어린애처럼 그리는 경지에 도달했다. 이것이 이제 피카소의 얘기인 거죠. 근데 이런 그 입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결국 화점을 여러 군데에 둔다는 거고, 거기에 그 시조가 아마도 이제 마티스, 그 다음에 그 앞에 세잔가 조금 더 그 시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서구 얘기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겠냐 이거죠. 우리나라는 이러한 생각이 언제 했느냐. 그 유명한 그림 하나가 아까 그 삼재 기억하시나요? 삼재? 그러니까 이 삼재 중에 아까 말씀 안 드렸던 사람이, 그러니까 공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다음에 이 겸재, 바로 겸재정선이죠. 진경산수로 아주 뛰어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금강전도 그림을 보시면 이게 1734년의 그림인데, 이 금강산을 그린 거죠.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거 보면 이건 명백하게 이거는 화점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드론 띄워서 그린 것도 아닐 텐데 참 신기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게 삼원이라고 합니다. 삼원이라 그래서 이 한국화 그리의 삼원이라는 게 이제 고원, 심원, 평원. 그래서 고원은 높은 데서 이렇게 쫙 보고 그려라. 심원은 깊이 들어가서 이제 그려라. 평원은 평평한 데서 말하자면 들에서 봐라.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제대로 보고서 이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미 화점이 하나로 고정하지 말고 이렇게 다양한 화점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미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금강전도가 뭐 아까 피카소는 물론이거니와 무슨 뭐 세잔보다 훨씬 더 앞섰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이걸 앞섰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 화점의 변화를 준 거고, 이거는 원근법하고 명백하게 대조적인 거거든요. 이 생각이. 삼원이라는 방법이 원근법하고는 명백하게 대조적인 거죠. 원근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단일 화점을 말하는 거니까요. 서구 그림들을 보면은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이건 따라서 이렇게 원근법하고 대조적으로 여러 화점을 해서 변화를 줬다는 거는 이것이 결국은 굉장히 좀 종합적이고 전체성과 어떤 총체론적인 그런 생각 가졌다는 얘기고, 이게 사실은 환경의 떠오름이라는 건 저는 이것이 품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서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분석적이고 개체성, 뭐 환원론 이거하고 조금 더 좀 대조가 되는, 대비가 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삼재라고 하는 걸 이 세 사람부터 얘기를 합니다. 공재, 겸재, 현재 이렇게 세 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삼원이라는 것도 있죠. 조선시대 삼원, 화가 세 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다 아시죠. 단원 김홍도, 그 다음에 해원 신은복, 그 다음에 오원 장승업, 그렇게 세 분을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건 삼재. 그래서 공재 대신에 뭐 관아지에 조영석이라는 분을 넣기도 한다고 하는데, 공재. 근데 왜 저런 삼원이라는 네. 그 기법이 나왔을까요? 그거는 뭐 벌써 동아시아의 생각은 원래 우리나라 포함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분석적인 것보다는 뭔가 전체를 좀 중요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뿌리 박혀 있었죠. 사실 옛날 고대 산상부터 전체를. 그럼 전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 군데서만 딱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제한되니까 전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전체를 보려면 여기저기 다 이렇게 좀 봐서 전체를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닐까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사실은 인문학을 강의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동아시아 사상이 서구 사상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를 상당한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조하려고 나중에 생각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같이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사실 예전 그림들을 보면은 그 흔한 원근법조차도 무시를 하는 거잖아요. 저 그림 자체가. 그렇죠. 원근법은 사실 사람 시야를 속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 앞에 게 뒤에 거를 가리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생각이, 그러니까 보다 더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보다 더 이렇게 좀 근원적인 거를 항상 생각하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걸 어떻게 나눠서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전체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누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좀 강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생각의 차이가. 서구 사상이라는 건 아무래도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시작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오래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라톤, 그러니까 이제 파르메니데스를 이어받은 플라톤이 주류가 되면서 그거랑 조금 생각이 달리한 것이, 헤라클레이토스는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가 좀 비슷했는데 헤라클레이토스 굉장히 이렇게 변방을 밀려나서 그냥 비주류가 돼버렸고, 주류 사상이 파르메니데스를 이어받은 플라톤으로 이어지면서 서구를 완전히 지배해서 그런 차이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게 뭐 제 그냥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 인문학을 얘기할 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금강전도를 딱 보시면은, 저 이제 금강산을 못 가보셨죠? 네. 못 가봤어요. 가보셨나요? 네. 금강산 가보셨어도 뭐 이렇게는 이제 못 보셨을 텐데, 이렇게는. 이 금강산이라는 게 정말 사실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상당히 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금강산은 정말 사실은. 그래서 금강산을 그린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제 경제 정선이 있지만, 지금 저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도 그 중에 한 사람, 한 그림을 하나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림이 있는데, 누구 그림이냐? 자, 이응로 화백이라고 다 아시죠? 옛날에 그 박정희 그 독재 시절에 그 동베를린 사건 때문에 아주 고초를 겪었는데, 이응로 화백에 1900 그 해방 전에 일제강점기 때 외근강 집성봉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50년대 연도는 불확실한데 하여튼 금강산의 보도꾸리한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응로 화백은 사실은 이제 뭐 프랑스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독일에서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상당히 이른바 서양식의 기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뭐 명백하게 우리 전통 기법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림이 상당히. 그래서 상당히 하여튼 참 저도 참 상당히 좋아하는 그림이고 하여튼 상당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주 느낌을 아주 깊이 있는 느낌을 좀 준 듯한 이런 그 기법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41년이고 이거는 50년대인데 이거보다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최근이라는 건 물론 오래 전이지만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재밌는 그 프랑스에 있는 동안에 금강산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가서 아마 그린 걸 겁니다. 당연히. 가서 보고서 그린 거겠지만 아마 프랑스에서 금강산을 어떻게 그렸을까? 이런 그림입니다. 몽견 금강. 꿈에서 본 금강산이라는 뜻이거든요. 몽견. 꿈에서 본 금강산 60년인데 꿈에서 본 이렇게 딱 그렸습니다. 이렇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 생각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왜 흥미롭냐면 이거 보시면은 자 아까 조금 전에 걸 보시면은 물론 이거는 명백하게 이거는 그래도 또 이것도 뭐 약간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화 전통화처럼 그러긴 했지만 즉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건 아무리 봐도 그래도 하여튼 구상인데 자 이거는 이게 구상이냐 추상이냐를 넘나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초월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추상화, 구상화를 보통 되게 나누는데 이거는 구상화라고 할 수도 있고 추상화라고 할 수 있는 상당히 그걸 이른바 넘어서는 이걸 초월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역시 또 동아시아의 전통 그 화법 그 그림하고 그 다음에 서구식의 그림하고도 역시 그걸 또 경계를 허무는 굉장히 통합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참 대단한 작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상주의 화풍으로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글도 참 잘 쓰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뭐라고 썼는지 제가 잘 못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이건 1966 연도를 썼는데 요거가 아마도 몽견 금강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몽견 금강 이렇게 쓰고 요거는 이제 이름 쓴 거고 이응로. 요거는 파리라고 썼네. 이건 정확히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건 1900 지명이 아닌가요? 네? 지명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명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 하여튼 이건 몽견 금강이라고 썼고 몽견 금강 꿈의 금강을 봤다는 거고 이건 이제 본인 성함을 쓴 거고 이응로 이건 1966인데 요거 하나는 정확히 모르겠네. 아마 파리라고 썼나? 파리 같아요. 파리. 네, 파리라고 쓴 것 같은데 아마 지명 같기도 하고요.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시 피카소로 잠깐 돌아가면 피카소의 그 유명한 그림 이제 그 알비뇽의 그 아가씨들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만 뭐 몇 가지 더 소개하면 그 중에 하나 유명한 게 이거죠. 이게 게르니카라고 하는 그림인데 1937년에 이게 이제 스페인 보통 우리가 내전이라고 하지만 스페인에 사실은 이제 시빌 워죠. 이렇게 시민 전쟁에서 공화정을 세우려는 쪽하고 그다음에 독재자 프랑코를 하는 쪽하고 했는데 거기에 나치가 히틀러죠. 그 마가 같은 거기를 폭격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러니까 프랑코가 그쪽이 같은 편이었죠, 사실은. 그게 참 묘하죠, 사실 생각하면. 근데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미국의 그때 미국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프랑스, 그러니까 이른바 스페인 내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스페인의 그 시민전쟁 때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재밌게도 미국은 양쪽에다 다 무기를 팔았다는 게 유력한 설입니다. 양쪽에 무기를 팔아도 이익만 챙기고 그 당시 이것이 유명한 게 그림이지만 이거를 문학 작품으로 쓴 것 중에 유명한 것이 바로 다 아시다시피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For Whom the Bell Tolls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걸 그렸었죠. 그렇죠. 예. 하여튼 뭐 그래서 자 보시다시피 이게 그 끔찍한 학살의 모양을 그려준 건데 그런 건데 이거는 이게 사실 이제 프랑코 독재 시절에는 프랑스에 그러니까 프랑코 독재 그 스페인에 가 있지 못하다가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스페인이 좀 민주화가 되면서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스페인 마드리드의 그 박물관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거기에 전시돼 있죠, 이것이.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실제 실물은. 아주 상당히 인상적인데. 근데 이게 피카소의 이제 이런 그 전쟁의 학살을 그린 이 작품에 또 유명한 작품이 하나 더 있는 거 아시죠? 또 하나 작품은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 아까 게르니카 달리건 그보다 조금 더 사실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거 보시면은 여기 등장인들 보시면 뭐 이런 분들도 그렇지만 뭐 요거 보시면 이거 많이 익숙한 얼굴 아닌가요? 보면 딱 우리 얼굴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얼굴이라서 이 제목은 아시죠? 유명한 제목이죠. 이것도 유명한 게 제목이 뭐냐? 마사크르 앙코르에니까 한국에서의 학살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게 바로 6.25 때 그 학살을 그린 건데 뭐 되게 이게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황해도의 신천리 학살을 그렸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거를 그렸다는 게 신천리 학살이라고 하는 하여튼 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는 한국에서 완전히 금지였습니다. 절대 금지된 그 그림이었죠. 한국에서 절대 이거 볼 수 없는 프린트도 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림이었는데 피카소 박물관에 있죠 아마 파리에. 근데 이제는 풀려서 이제는 볼 수 있지만 그 박정희 독재 시절에는 유신 시절에는 이거 제가 여기다 이렇게 강의하면 제가 곧바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뭐 재수 좋으면 그냥 한 1년 살다 나왔겠죠. 그랬었습니다. 끔찍하던 시절이죠. 사실 그때는 생각하면 정말. 박정희 시절은 정말 참. 근데 이 작품이 피카소가 이걸 그렸을 때 뭐 소문에 의하면 이게 이제 한국에서의 학살 소식을 듣고서 격분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또 프랑스에 이제 프랑스 공산당이 있으니까 공식으로 공산당이 이거를 이제 부탁을 해서 요청을 해서 그렸다. 하여튼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확실한 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또 확실한 거 하나는 그 피카소가 이걸 그림을 그린 거가 역시 여기에 뭔가 좀 이제 어떤 그런 그 힌트를 받아서 어떤 어떤 그 인사이트 어떤 걸 받아갖고 한 걸 텐데 뭘 영향을 받았나 하는 것이 뭐냐. 이 피카소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직접 제 그림의 힌트가 뭐냐면은 이거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 고야, 이름 고야 다 아시죠? 고야의 그 제목이 1808년 5월 3일 마드리드라는 작품인데 고야 이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스페인 사람들은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호세 드 고야 뭐 이 루시엥테스라고 돼 있는데 보통 그냥 고야로만 얘기하죠. 프란시스코 고야라고만 얘기합니다. 드 고야가 맞겠지만 하여튼 고야의 작품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냐? 1808년에 이게 언제냐? 프랑스가 한참 전성기죠. 약간 말하자면 나폴레옹 시절이라서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쳐들어가서 스페인 사람들을 학살한 걸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드리드에서 이쪽에 여기 총을 든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군대고, 그다음에 여기에 왼쪽에 이제 학살당한 사람이 이제 스페인의 그 저항 세력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 구도가 이것이 이쪽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흉악하게 보이는 이런 그거는 뭐 이제 그 미군하고 한국군이고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거기 주민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걸 본따서 이렇게 했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 뭐 고야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뭐 그건 그냥 생각을 하죠. 상당히 이상한 설들이 많은데, 근데 고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기서보다는 이 교육에 대해서 좀 중요한 그 시사점들이 있어서 고야 작품이 그때 가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에 대해 얘기할 때 특별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피카소 돌아와서 피카소 작품이라고 하는 게 그 입체주의 작품 중에 정말 특이한 것이 놀라운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작품입니다. 도라마르의 초상화라는 거죠. 포트레이트 도라마르. 그러니까 이거는 41년 건데 이 작품 보시면은 이거 굉장히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거는 뭘 그린 거냐?
4차원을 그린 건데 그걸 3차원의 투시도를 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3차원에 우리가 생각하는 입체를 2차원에 투시해서 2차원으로 그리는 것이 보통 미술인데 보통 그림이죠. 근데 이거는 거꾸로 이거 한 단계 높이 올라가서 4차원을 그려야 되는데 그거를 3차원상의 모습으로 그렸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입체주의를 한 단계 더 높인, 그러니까 상승 이론에서 우리가 보통 3차원을 어떻게 2차원을 표현하는가가 이제 사실 원래 물리하고 비교하자고 하면 뉴턴 역학, 고전 역학 얘기고 상승 이론으로 가면은 그것이 4차원 세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4차원은 우리가 직접 경험도 할 수가 없고 뭐 머릿속에 사실 그릴 수 없으니까 뭐 사실 불가능한 거지만 어떻게든지 하는 그거를 어떻게 표상을 해보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나온 거냐? 왜 이것이 4차원이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D차원의 입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보다 한 차원 낮은 차원에 펼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건 1차원 선이죠. 1차원 선. 1차원 선이 있으면 요거 이렇게 접으면 2차원이 되지 않습니까? 2차원이 되는 거죠. 2차원. 2차원의 그 사각형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요런 거, 요건 2차원의 모양인데 2차원인데 이거를 접으면 여기 3차원의 입체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생각하면 3차원의 뭔가 펼친 그림을 갖고서 접으면 4차원이 되지 않겠냐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양이 뭐냐?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4차원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것이 2차원이니까 요걸 3차원 확장한 게 이거죠. 확장해서 요걸 어떻게 잘 접으면 물론 4차원에 접어야 되니까 3차원은 접지 못합니다. 4차원에 접게 되면 뭔가 하여튼 이런 모양이 될 거다. 그래서 이것이 4차원을 3차원으로 보여준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그렸다고 하는 거죠.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서 뭐 굉장히 널리 알려진 그림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라마르라고 하는 분은 누군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피카소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피카소는 자기 작품을 위해서 어떻게 작품을 만들었느냐? 여성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거친 표현이 있는데, 피카소란 분이 참 그런 거는 유명하죠. 그런 이른바 뭐 여성 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나이 들어서까지도 하여튼 80 넘어서까지도 하여튼. 그래서 이 도라마르라는 그 분도 그 피카소를 하여튼 말하자면 연인이었던 분 중에 하나라고 하나. 아주 젊은 소녀였다고 하나.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이런 초상화를 그랬다가 물론 이렇게 버림을 당했다고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얘기가. 그래서 하여튼. 저 그림은 다시 4차원을 2차원으로 옮겨 그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하여튼 2차원으로 어떤 표상을 한 겁니다. 저하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이렇게 된 거를 잘 표현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얘기겠지만 하여튼 이런 노력을, 이런 시도로서 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인데, 근데 또 재밌는 거 하나는 이렇게 해서 4차원을 표현하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이게 저게 어떻게 이거냐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차피 이것도 4차원에서 봐야지 이게 진짜 4차원이지, 이거를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는 사실 4차원은 아닌 거죠. 사실 이것도 이미.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다른 식으로 4차원을 표현하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반대로 가자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대표적인 이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수프레마티즘이라고 해서 보통 절대주의라고 번역하는데, 저는 절대주의라기보다는 번역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되게 그냥 최고주의 혹은 극상주의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수프레마티즘. 하여튼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이 카즈미르 말레비치라는 사람이죠. 이거 영어로 쓰면 이렇게 쓰지만 사실 이 사람이 이거 영어를 쓴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러시안이니까 사실은 이제 러시아 키릴로 쓰면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말레비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런 작품이 있다. 이런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이건 진짜 어린애가 한 것 같은데 제목이 정말 황당하죠. 제목을 보십시오. 제목을 Paint the Realism of a Football Player, Color Masses in the Fourth Dimension이니까 우리말로 그냥 직역을 하면 축구 놀이꾼의 그림, 사실주의, 4차원에서의 색채 덩어리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제목인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이 주장에 의하면 이게 바로 4차원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이게 4차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4차원이냐? 그 이유가 흥미로운데, 이제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왜 그러냐? 사실 공간에서 보니까 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D차원의 공간에서 두 개의 한 차원 낮은 거에 두 공간의 공통 부분을 보면 이거는 D-1차원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2차원, 이제 평면, 2차원 평면에서 2보다 하나 뺀 거니까 1차원 선 두 개, 이 선 두 개가 요 선과 요 선 두 개의 교점, 공통 부분을 보면 점이 하나가 딱 생기지 않습니까? 점 하나입니다. 점 하나는 뭐냐면 0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2차원 공간에서 1차원 두 개의 공통 부분은 0차원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2차원 평면이죠. 평면. 면 두 개의 공통 부분은 뭔가요? 요거 하나죠. 요 선 하나. 그러니까 1차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1차원. 따라서 4차원 공간에서, 보세요. 따라서 4차원 공간에서 3차원 공간에 두 개를 더해서 이 교점을 만들자. 그러니까 교점을 만들면 뭐가 나올까요? 2차원이 나오게 되겠죠. 분명히. 그 2차원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런 모양. 발상이라고 하는 게 참,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아니, 꿈의 해몽이 아니라, 이거는 본인이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건 제가 이렇게 해몽을 한 게 아니라, 꿈꾼 사람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꿈꾼 사람의 해몽이.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4차원을 표현한 거다, 이게 바로. 4차원을 표현해서, 4차원에서 3차원 공간에 두 개가 만난 부분이 2차원이기 때문에 그 2차원을 그린 거다 하는 거죠. 예. 저 각각이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묻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의미가 저도 없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특이한 게 왜 풋볼 플레이어를 축구 놀이꾼이라고 해석을 했을까? 아, 풋볼 플레이어? 네. 아, 그건 제가 이렇게 붙인 건데,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풋볼 플레이어가 축구 선수로 보는 게 더 낫죠. 뭐 선수 이제 선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아니 선수죠. 보통 선수인데 저는 이게 상당히 그 좀 놀이라는 의미에서 선수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프로 선수 같이 되면 이거는 자기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직업을 위해서 죽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싫어서 놀이로서 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제가 제 멋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화가도 아마 저는 생각에 이 풋볼 플레이어가 프로 선수보다는 저는 그냥 축구를 갖고 재밌게 노는 그런 거를 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저게 그림이 1915년작이니까. 예, 15년작. 저때 축구 프로 선수가 있었나? 이런 생각 아마 좀 없었을 들고 것 해서 같습니다. 없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놀이꾼이 더 맞긴 할 것 같아요. 제가 멋대로 번역한 겁니다. 제 번역입니다. 제 번역. 화가를 트렌드도 따라잡아야 되고 또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것들도 선도에서 보여줄 필요도 있고 하니까 별별 고민을 다 하다가 저런 시선을 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20세기에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물리학도 굉장히 혁명적인 그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상승 이론으로 출발을 해서 양자역학으로 하면서 혁명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술도 그때만 하더라도 예술과 뭐 과학이 사실 상당히 서로 이렇게 분명히 그 영향을 주고받은 건 확실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술도 당연히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변화를 같이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아주 새로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머리를 계속 바꿔가면서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보여드릴 거는 이 상승이랑 관련해가지고 특히 이거죠. 이거가 이제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승 얘기할 때 이게 마셀 듀샹이라고 하는 정말 문제 그 작가죠. 마셀 듀샹 하면 유명한 작품 기억하시나요? 소변기 하나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이게 파운틴 샘이라고 해갖고 그걸 그렇게 한 거. 그게 유명한 그 작가인데 이 작가의 이제 대표작 중에 하나 출세작이 하나 이거죠. 놀라운 작품이 이건데 제목은 이제 리생당 아스칼리에니까 디딤돌을 내려가는 벌거숭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보통 무슨 그 계단을 내려가는 나부라고 해서 옷을 벗은 여인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 아무리 봐더라도 이게 누이니까 이게 그냥 뉴드라니까 옷을 벗었다는 얘기가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여성이란 말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걸 여성이라고 꼭 번역을 하는지 우리 번역할 때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멋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남자여서 구분 없이 그냥 벌거숭이라고. 그래서 디딤돌을 내려가는 벌거숭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이거 보시면은 이게 디딤돌이가 이른바 계단이지만 이게 디딤돌 같은 거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단이라기보다는 좀 디딤돌 같아서 디딤돌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그림이라고 하는 건 시각예술이란 말이에요. 시각예술인데 따라서 여기는 시간이라는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청각예술, 음악 같으면 시간이 있는 거고 공간이 없는 거고 반대로 시각예술, 미술은 시각예술이니까 공간이 있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을 표현한다는 건 결국은 움직여야지 시간이 표현이 되는 건데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게 정적이라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이게 바로 상세 이론에서 우리가 시공간의 문제가 되면서 이거 어떻게 표상을 해보자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세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시간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 것인가. 시간과 공간이 옛날엔 따로 놀았는데 이제는 상세 이론에 따르면 이게 따로 놀 게 아니라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미술에서도 그걸 같이 좀 표상을 해보자 하는 이런 시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달리 하면 또 이것도 할 말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너무나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장난스러워 보이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시면 작품이 그러니까 기억의 지속성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유명한 작품이죠. 여기 시계들이 보시면 이렇게 시계가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시계가 상당히 참 희한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구워져 갖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주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가 말하자면 시간의 정지를 보여주는 거다. 우리가 상승성 이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시계가 저렇게 돼 있으면 시계 바늘이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간을 정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서 이것이 이제 제목은 이제 기억의 지속성이지만 기억의 지속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시간이 정지해야 하니까 시간이 말하자면 이른바 흐르지 않으니까 영원한 거죠. 그냥 영원하게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의 정지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 달리 본인은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정말 거창하게 상수를 다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장난스럽게 순전히 장난으로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하여튼 확실하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실은. 그러니까 역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역시 그것도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걸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제목은 이렇게 썼거든요. 기억의 지속성이라고. 시간이 흐른다는 거를 예. 달리는 시계가 흐르는 걸로 녹아서 흐르는 걸로 그렇게 저는 오히려 그렇게 느껴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지속성이라는 표현을 써갖고 지속이라는 거는 그냥 변치 않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기억이 변치 않는다는 거 퍼센트 지속이라는 거는 사실 시간이 흐르지 않고 시간이 멎었다는 의미가 좀 들어오죠.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 그래서 글쎄요. 하여튼 속은 것 같은데. 네. 그건 여러 가지로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것도 하나의 그 작품에서 그런 장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달리의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장난적인 게 굉장히 많죠, 사실은. 장난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다. 사실은. 그러니까 달리 작품 또 하나가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노스틱, 그러니까 이게 불가지론적인 기호라는 얘기거든요. 제목이 참 희한하죠. 아그노스틱, 불가지론의 기호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주 기다란 스푼이 가다가 여기 이렇게 딱 휘어지잖아요. 이렇게 휘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그 해몽을 그러니까 그렇다게 한다고 하면 뭐냐? 이게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이제 일반 상수 이론에서 말하는 효과인데 그러니까 빛이 우리가 보통 직진한다 생각하지만 중력이 없을 때 얘기고 중력이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빛이 굽어지거든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해석은 중력이 있게 되면 공간 자체가 굽어지기 때문에 공간이 굽어지니까 그 구분 공간을 빛이 최단거리를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평한 공간을 최단거리는 정말 직선이지만 공간 자체가 굽어지니까 비유하자면 우리가 이 차원으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지구 표면을 생각해 보면 지구 표면이라는 거는 이제 굽어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 차원만 봤었을 때 구면이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비행기로 최단거리를 가게 되면은 그거는 분명히 이렇게 굽어져 있는 거죠. 굽어져 있는 것이 사실 최단거리거든요. 사실 그 공간 그 면에서만 가게 되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3차원 공간도 공간이 굽어져 있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서 최단거리 가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게 똑바로가 아니라 이렇게 굽어지게 된다, 휘어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빛이 이렇게 굽어지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렌즈를 지나갈 때 그러니까 렌즈가 있게 되면 이렇게 빛이 지나갈 때 이렇게 굽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것이 렌즈처럼
이 빛이 굽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중력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상승이라서 잘 알려진 그런 효과인데 이거를 이제 이 그림이 표상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뒤에 근데 저 숟가락이 시작하는 시점에 저거는 이거요? 뭘까요? 그건 저도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네.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뭘 말하는지. 뭐 이거는 아마 뭐 각자 해석에 맡기려고 하는 건지 뭐 달리가 뭐 이상한 생각을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참 좋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해서 네. 고맙기도 한데 어떨 때는 좀 짜증나. 이게 너무 지나치게 고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나치게 고민하면 짜증나게 되죠. 아니, 너무 고민하시지 말라. 사실 저런 시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하려면은 그렇죠. 예.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저거는 이렇게 설득력이라고도 저 뭐야? 그냥 저게 이제 이상한데 굉장히 웰메이드 돼 있으면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저 뭐야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리 작품하고 좀 결이 다르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건데 그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하고 비교해 보면 아마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좀 거기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그걸 대조했었을 때.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 다음에 지금 이제 마그리트 작품 하나 말씀드릴 건데 또 앞에 사실 말씀드린 거였지만 르네 마그리트라는 분이죠. 뭐 보통은 이 초현실주의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초현실주의와 상당히 좀 다르긴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거의 그림의 제목도 참 희한하죠. 이렇게 라 디르헤 뿌아나르데라고 해서 꽂힌 시간이라는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벽난로가 있고 여기 벽난로에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기차가 나오거든요. 벽난로에서. 그런가 하면 여기 위에 이렇게 시계가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촛대가 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거울이 있고 상당히 말하자면 엉뚱한 그러한 이 배치죠. 그림의 배치가. 그래서 이게 뭐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는 우선 도저히 맞지 않는 대상, 기차 벽난로라는 건 너무나 맞지 않는 거를 이걸 하나로 보였다는 거. 촛대와 탁탄식은 아마도 빛과 시간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상승 이론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움직이는 물체는 길이가 짧아진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헛간에 장대를 쥐고 뛰어가는데 빨리 뛰어가면 장대의 길이가 줄어들 테니까 헛간 길이보다 원래 장대 길이가 길어도 헛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역설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상하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장대 입장에서 보면 장대는 가만히 있고 헛간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장대에 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헛간이 더 짧아지게 되거든요. 더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굉장히 이상한 역설이 생기는데 그 역설을 표현한 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일리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그리트는 분명히 과학을 상당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마그리트는 분명히 상승이론, 양자가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마그리트가 이런 말을 한 게 있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이게 마그리트의 말인데, 그러니까 뭐 불어로 한 얘기지만 우리가 번역하면 과학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인문주의라고 하는 주제를 묘사하는 거는 우의적이고 비유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기 과학도 있거든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할 때는 뭔가 이렇게 하여튼 우의적이고 비유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마그리트 말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 제가 볼 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말들이 꽤 많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그리트 얘기들을.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 사물을 재현하고 하는데 자연에 의해지만 이것이 의도적인 이해고 분명히 예술이라고 하는 게 의도를 갖고 있는 거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는데 아름다움이라는 게 물론 여기 따옴표를 쳤다는 건 아름다움의 의미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이해는 당연히 아니고 이걸 뭔가 형상화하는데 미술은 시각적인 거죠. 미술은 음악이라고 하면 이게 청각적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마그리트 작품을 제가 몇 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그리트 작품들이 흥미로운 게 굉장히 많아서 과학자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지나가면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이게 다 마그리트 작품인데 여기 왼쪽을 보시면 제목이 희한해요. 제목이 뭐냐면 보편 중력입니다. Gravitational Universe. 그러니까 Universal Gravitation, 보편 중력이 정확히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제목을 정확히. 또 이쪽은 뭐냐?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더 황당한데 그 양자학에서 말하는 불확정성 그 원리라고 한 제목을 그냥 정확히 갖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마그리트가 중력 개념은 말할 것도 없고냐 양자역학도 분명히 뭐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건 분명하거든요. 이거 갖다 쓴 게.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제목을 쓰게 됐을까? 상당히 참 희한하죠. 근데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 보편 중력 표현했는데 이게 보시면 1943년이라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죠? 다 아시다시피 바로 2차 대전이거든요. 2차 한참 할 때 막 끔찍할 때죠. 2차 대전. 끔찍할 때라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총을 든 병사하지 않습니까? 총을 든 병사. 2차 대전의 그 전쟁을 암시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것이 저가 중력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여기 벽돌벽이 쫙 있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마도 이 위에 보시면 이 건물이 아마도 예, 감옥일 것 같거든요. 감옥일 것 같은데 이 병사가 하고 감옥사의 중적을 암시하는 느낌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감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건지 아마 그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감옥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이 과학, 물리학의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했지만 그 당시에 전쟁의 어떤 상황을 분명 어떤 게 상당히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죠. 이 상황을 보면.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이게 참 희한한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제목을 추상적으로 썼잖아요. 이게 뭐 두 개 다지만 추상적으로 써서 사실 이게 이거 보시면 이 그림은 황당한 것이 여기 어떤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 이 그림자가 이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라 이 무슨 새의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지가 않잖아요, 둘이니까. 그래서 이 제목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하면서 이것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현실을 굉장히 교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과 그림 사이에 그 모순을 줘서 이것이 어떻게 불확정성을 올리겠냐. 이거 양자역학에 말하는 불확정성을 너무나 다른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목과 그림 사이에 어떤 모순이랄까, 어떤 충돌이랄까, 어떤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관계들, 이상한 관계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변이성을 굉장히 높여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복잡성, 변이성이 높다는 게 바로 복잡성이니까, 복잡기 위해서 복잡성을 여기서 나타내고자 했다. 그래서 그렇게 이걸 보통 해석을 합니다. 이 작품을.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엉터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게 마그리트 본인이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마그리트의 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에 왼쪽 밑에 있는 까만 저거는 뭔가요? 왼쪽이요? 아니 오른쪽. 아, 요거요? 네. 요거요? 네. 아, 이건 저도 잘 못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건 놓쳤는데. 본인 이름을 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이거. 새똥인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런 거는 굉장히 공을 들여서 그렸다는 거에 느껴지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저런 거 하나도 그냥 그렸을 리는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것도 네. 뭔가를 네. 살짝 숨겨놓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네. 저도 이거는. 멍이 누구가 더 새인가? 아니 저 벌레인가? 모르겠네. 네. 그런데 하여튼 뭐 그래서 이 마그리트 작품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아직 별로 이렇게 크게 아주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복잡계 물리학의 관점에 복잡성을 여실하게 우리가 복잡성이라고 하는 게 복잡계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에 이것이 정착돼서 연구되기 시작한 건 사실은 20세기 말이거든요. 20세기 말인데 이 놀랍게도 마그리트라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 복잡계 우리가 지금 보면 명백하게 복잡성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상당수 많이 만들어냈는데 훨씬 더 앞서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비약이 있지만
정말로 그 복잡계를 정확히 보인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작품들이 앞으로 나와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저분들도 그 당시에 뭐 불확정성 원리라든지 뭐 물리 뭐 중력 이론이라든지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물론 알겠죠. 책도 많이 보고 이것저것 이제 트렌드에도 예민하니까. 근데 이제 머리 돌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아니 물론 그렇죠. 과학자들하고 맞습니다. 과학자가 다른데 이게 상상이라고 하는 거가 예술적 상상하고 과학적 상상이 물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지만 완전히 다르진 않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과학적인 상상을 통해서 과학이 조금 더 이렇게 뭐 이렇게 나가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예술이 같이 변하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역전되거든요. 오히려. 그 상당히 좀 희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술적 상상이 더 앞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명백히. 그거를 이제 앞으로 좀 다음 시간에 좀 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아직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제 좀 충격적이거나 새로운 이론을 들으면은 이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키를 찾는단 말이죠. 힌트를 얻어서 거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 생각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이고 자기만의 환상을 가지고 가니까 근데 그걸 오히려 이제 과학계에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다시 따라가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술과 과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얽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통해서 그걸 상식으로 바꾸는 상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의 공통의 지식으로 바꿔나가는 거라고 하면 예술은 거꾸로 상식에서 다시 상상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걸 이제 얽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뭐 그러니까 제 나이 정도 되면 좀 뭐 그래도 그렇다는 말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남긴 말이 그거거든요. 과학이란 게 뭐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상을 상식으로 만드는 작업이 과학이다라고 하는 거고 거꾸로 해서 상식에서 상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예술이다 하는 것이 이제 만드는 건데 어쨌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의미를 그 복잡성의 의미를 예술에서.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이제 약간 좀 얘기를 바꿔서 이제 보시면 이게 중력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 경우 같으면 사실 이제 1943년에 그러니까 상당히 그 2차 대전에 상당히 그런 상황에서 이 중력이란 게 상당히 좀 뭔가 좀 약간 좀 뭐라고 하나 약간 좀 이렇게 하여튼 좀 부정적이고 약간 이제 비극적인 느낌이 좀 들게 했는데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력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놀라운 그걸 또 표상한 작품이 유명한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그리트는 아니고 다른 사람 누구냐? 유명한 사람이죠. 마크 샤갈의 작품이 보시면 여기 이게 기념일이라는 작품인데 아니버설. 그래서 이것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중력을 거슬러 자유롭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 기념일 이걸 보통 생일이라고 뭐 번역을 하는데 전 생일 아닌 것 같거든요. anniversary라고 하는 게 꼭 생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념일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걸 생일이라고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언제 그랬느냐? 그 뒷얘기를 들어보면 마크 샤갈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그 벨라라고 하는 분을 이제 참 좋아해서 계속 결혼하자고 졸랐는데 그쪽 집안에서 좀 탐탁하지 않게 해갖고 이제 결혼을 반대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결혼 성약을 받아서 청혼을 한 게 결혼 성약을 받아서 바로 그때 그린 거라고 하거든요. 그 기쁨을 그렸다고 보통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벨라 나중에 이제 그 샤갈의 아내가 된 분이고 이 사람이 이제 샤갈인 거죠. 그래서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게 중력도 초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 제가 볼 때는 정신과 물질에 우리가 이론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서구 사상의 아주 가장 그 핵심이자 거기에 원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 이론론이라는 게 이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서구 사상의 둘을 완전히 분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이 발전을 한 거죠. 정신 완전히 떼어버리고 물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동아시아 사상은 둘을 절대 떼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차이가 됐는데 이거를 여기서 사랑은 정신이죠. 중력은 물질이거든요. 여기서 이 보통 우리가 서구 사상에서 과학이 싹트는 거는 사실은 정신은 다 버리고 물질이 뭐 거기에 극단이 바로 유물주의라고 하는 건데 유물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거슬려고 하는 그런 시도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리고 이걸 더 그냥 그 결정적으로 더 심하게 보여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마을 위에서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마크 샤갈의 보시면 완전히 뭐 그냥 마을 위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상당히 하여튼. 그래서 샤갈의 그림을 보면 역시 그 참 이런 자유로운 그런 영혼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고 당분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르네 마그리트인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가장 현대 물리학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 작품들이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샤갈은 이제 넘어서고 마그리트로 다시 좀 돌아보겠습니다. 마그리트 작품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이제 흥미로운 작품을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그 중에 하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빛의 제국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Empire de Lumiere니까 빛의 제국인데 이 작품을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파란 하늘 있잖아요. 파란 하늘 낮이 아주 쾌청한 하늘이죠. 구름이 적절하게 떠 있고 그리고 여기 파란 하늘인데 여기를 보시면 어떤가요? 여기를 보시면 이걸 보시면 이거는 밤이거든요. 밤에 그러니까 낮과 밤을 같이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죠. 이거 말하면 시간 감각의 혼란을 명확히 보여주는 건데, 혼란이라는 게.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전까지 생각했던 거는 원래 이제 뉴턴적인 고전, 뉴턴의 생각은 공간이라는 거가 시간이라는 완전히 별개의 있고 절대적인 거였는데,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 둘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 갖고 서로 이렇게 얽혀 있어서 뭐 그냥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른바 시공간의 상대성이라는 걸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이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그 마그리트의 말입니다. 여기 이제 이건 이제 영어로 번역한 거지만 여기 보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재밌는 말을 했는데 상당히 참 저는 참 공감이 가요. 나는 인류의 미래나 현재를 인간이 결정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우연의 세계? 글쎄요, 우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는 게 당연하죠. 자, 우리가 우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주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저는 상당히 참 중요한 생각, 상당히 공감이 가는 표현인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인문학이나 뒤에 이제 우주와 인간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인간 중심주의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신유물주의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포스트 휴머니즘, 그러니까 나중 인간주의라고 할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이 상당히 참 정답은 없는 거죠. 물론 조심스러운 거지만 상당히 저는 이것이 이런 생각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연이냐 결정이냐 이게 사실 이제 결정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물리학에 좀 파묻히다 보면은 결정주의, 결정론에 굉장히 이렇게 침취가 돼서 모든 건 다 이미 결정돼 있다. 세계는 다 결정돼 있고 앞으로 다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전역학에서 나온 거지만 예를 들어서 라플라스의 말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양자학에 가면 이제 우연의 세계다, 결정론이 아니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양자학도 기본적인 동력학 자체는 결정론적입니다. 명백하게. 그러니까 사실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결정론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는 우리의 미래가 다 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냐. 그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자유의지라는 것도 없다는 얘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냥 열심히 이렇게 민주주의를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건데 나가서 열심히 시위하고 혁명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렇게 되기 쉬운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현대 물리학에 와서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결정론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물리학적인 근거가 아무튼 이거는 저는 이 마그리트가 이런 말을 한 건 훨씬 더 그런 게 전혀 알려지기 전에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지금 봐도 상당히 정확한다고 생각이 되는 얘기를 해서 상당히 그래서 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왜 여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그림이 이 빛의 제국이라는 그림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전 물리적인 법칙, 상식이라든가 어떤 가능성의 한계라는 거 이것이 어떻게 절대적이라는 걸 도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기계론의 결정을 거부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연의 세계가 알 수 없지만 저하고는 결정하는 건 아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저는 이제
상상이라는 걸 굉장히 중시한 작품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작품을 보면은 기억이 연상이 되는 게 그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고 하는 혹시 그런 거 뭐 어렸을 때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 거기에 사실 그 후편이 이제 거울 나라의 뭐 앨리스라고 번역해서 트루 더 루킹 글라스라고 이 속편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속편이 더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더 흥미로운 게 많이 나오죠. 이 대칭성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하여튼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역시 마르가르트 작품인데 이거 제목이 상당히 희한하죠. 아르곤의 전투라고 합니다. 라바테 드 아르곤이라고 하는 건데 아르곤이라고 하는 건 지명 이름이고 프랑스의 북동쪽 지명이고 이게 1차 대전에서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곤의 전투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이 묘하지 않습니까? 왼쪽에는 두둥실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오른쪽에는 바위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아까 시간 감각의 혼란이었는데 아까 빛의 제국이라는 거는 시간 감각의 혼란인데 이거는 공간 감각의 혼란이죠. 명백하게 위치와 움직임에서.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이게 바위가 어떻게 떠 있느냐 이상하지만 이건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바위가 아니라 그림이다 생각하면은 뭐 이상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기존의 너무 관념에 그냥 그 기존 관념에 얽매이지 말라는 걸 이제 배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미있는 거 하나는 이게 이 구름과 바위를 나타내는 것이 사실은 여기에 어떤 그 착상을 한 거는 갈릴레이의 유명한 거 기억하시나요? 갈릴레이가 이렇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 가벼운 게 늦게 떨어진다고 그 당시 믿고 있었는데 중세 스콜라 철학에 의해서 갈릴레이가 정말 그런가 하는 거를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무거운 추랑 가벼운 추랑 떨어뜨렸더니 둘이 똑같이 떨어지더라는 걸 처음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사실 다 꾸민 얘기라는 건 아시죠? 실제로 그런 실험을 한 건 아니고 갈릴레이가 굉장히 이렇게 사고 실험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얻었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 기왕에 한 김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저 하고. 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희한한 작품은 이런 건데, 제목도 희한하죠. 걸작 또는 지평선의 신비라고 하는 건데, 제목이 너무 희한하죠. 이게 시공 감각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세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같은 사람인 것 같고, 여기 초생딸이 이렇게 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떠 있는데, 이게 아마 다른 시점을 그린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건 이제 시간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같이 본 거죠. 이 앞에 이 그림은 이거는 사실 공간 감각만 생각한 거고 이거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빛의 제국이라는 거는 죄송합니다. 이건 시간 감각이고 그러니까 빛의 제국에서 시간 감각을 이제 표현했고 혼란을 그다음에 여기 아르곤의 전투에서는 공간 감각을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그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공간을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전체를 다 필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 하나가 자, 여기 달을 보시면 달을 보시면 이제 달을 이렇게 칠해서 이렇게 초생달을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림, 동아시아의 그림에서 달을 표현한 걸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이거 보십시오. 여기 달을 보시고 이거랑 비슷하게 초생달 같은 모양을 그리는 걸로 유명한 그림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 있죠. 혜원 신흥복의 월화 정인도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 아래 그래서 정인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림이라는 뜻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달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요 달하고 조금 전에 달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월화정인도는 달이 잘못 그려졌는데. 이건 달을 잘못 그렸다. 잘 지적하셨는데 이 그림을 언제 그렸느냐? 혜원 신흥복이 혜원이 여기 사인이 있으니까 혜원 언제 그렸느냐? 모르는데 나중에 추정한 게 1793년 8월 21일에 그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알았을까요? 날짜까지. 저기 계기 월식이. 이게 부분 월식이었거든요. 요 날이 딱. 이게 월식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월식이라 그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근데 뭐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이게 참, 여기 딱 여기 회원 자기 이름이 있고, 여기 이제 식기를 하나 적어 놨는데, 이 식기를 잘 읽어보면 이게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거든요. 월침침 야삼경, 양인심사 양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달은 기울고 밤은 깊어 삼경인데, 삼경이란 건 정말 한밤중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 마음 이런 두 사람만 알 뿐. 이렇게 이런 시를 지어놨거든요. 참 놀랍죠. 이게 시도 어디에 졌냐? 요 담벼락에다 딱 썼어요. 담벼락에. 여기 담벼락에. 이게 조금 이제 훨씬 더 선명했을 텐데 조금 빛이 약간 이제 퇴색을 해서 조금 이렇게 희었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사람들 보세요. 이게 요 사람하고 여기 눈동자 보이시나요? 눈동자에 딱 내다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한 묘사에다가 아주 세련되고 이 색깔이 아마 이제 좀 약간 흐려졌지만 하여튼 굉장히 아주 세련되고 정제된 색채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저 인물의 표정하고 몸짓이 참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남녀의 교감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뭐냐면 여기서 달을 그린 거하고 서양 그림에서 서구의 서양화에서 달을 그린 거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냐? 여기다 보시다시피 달을 그린 게 아니라 달 주위를 칠한 거거든요. 주위를. 달은 아무것도 안 칠하고. 네. 달 무리를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뭐라냐면 홍운타골이라고 합니다. 홍운타골이라는 게 구름 문자고 이게 홍이라는 것이 이제 원래 하면 이것이 원래 의미는 이게 이제 뭐 불을 피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구름을 잘 피워서 잘 나타내서 달이라고 하는 거를 잘 받쳐서 이렇게 드러나게 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달을 그리는 게 아니라 달 주위의 환경을 묘사함으로써 달을 직접 안 그리지만 달을 나타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동아시아 원래 전통 사상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잘난 척을 직접 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걸 내가 더 겸손해서 나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을 때 그게 더 빛나게 된다. 이게 바로 노자 사상의 핵심이죠. 노자 사상의 핵심. 노자에 나오는, 도덕경에 나오는 핵심이고, 우리가 뭐랄까, 이게 이른바 숨김의 미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숨김의 미학. 그러니까 서구는 이런 게 전혀 없죠. 숨기지 않고 그게 드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동아시아는 숨겨야 되는 그것이 오히려 더 빛나게 되는 거다. 이걸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홍운탁을 줄여서 보통 이건 구름과 달이지만 뭐 보통 홍탁이라고도 합니다. 홍탁. 그러니까 이렇게 감춰갖고 잘 드러나게 한다 이런 뜻인 거죠. 주의를 잘 해서.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건데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역시 이건 바로 현재 심사정 아까 말씀한 심사정의 매월만정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매화와 달이 만정이니까 정원의 뜰에 그득하다 이런 뜻이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기 보름달, 이 둥근 보름달을 직접 안 그리고 주위만 이렇게 해서 이 달을 나타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서구의 그림뿐만이 아니라 전체 서구 사상과 동아시아 전통 사상의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에서 이런 거 우리가 어떤 여백의 미학이라고 말을도 하는데 이렇게 여백을 나타내는 거 이것이 굉장히 동아시아는 중요한 거죠. 뭔가 여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꺾고 채워놓지 않고. 근데 서구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기억에 오래 남는 게 제가 학생 시절에 이제 어린 학생일 때 이제 미술 시간에 보면 학교에서 저는 이렇게 여백의 미학에서 이렇게 칠을 안 하고 일부 좀 남겨놓으면 항상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거 다 칠해야 된다. 무조건 다 칠해야 한다는 거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왜 꼭 다 칠해야 되나. 근데 하여튼 그때 선생님 물론 다 이제 미술 선생님이 다 이렇게 서양화 하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만일 이제 화선지가 하더라도 하얀색이라도 흰 물감을 칠해야 되는 거죠. 그래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게 참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그 전통 그림은 전혀 그렇지 않죠. 여백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니까 그것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그 사상이나 기본적인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도 상당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좀 있고 거기서 연구원을 하고 그러다가 우리나라 돌아가기로 완전히 마음 먹은 것 중에 계기 중 하나가 미국 사회에서는 정말 자기를 잘 막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내세워야 되거든요.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너무 저한테는 못하겠고, 이제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고, 싫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오면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근데 이제 요새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미국식이 돼가서 미국과 똑같이 돼버렸지만,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 돌아와서 이제 교수가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좀, 저한테 맞아서 편안했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마찬가지로 이런 홍탁이라는 생각이 여기도 같이 다 이렇게, 홍탁이 같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전통 사상이. 그래서 뭐 오늘 뭐 이렇게 좀, 이상한 얘기로 많이 지나갔는데 하여튼 이걸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야말로 정말로 이제 입체주의를 넘어서서 다양한 그런 생각들, 표현주의라든가 초인술주의라든가 추상주의, 초인술주의는 물론 이제 이 마그레이터즈 그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그리고 특히 양자역학이 어떤 영향을 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오늘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뭐 질문을. 교수님 아까 마그리트 그림 사람 3명 이렇게 그려놓은 거에 초승달이 위에 똑같이 있었잖아요. 그게 위치도 거의 똑같고 달 모양도 똑같은데 이제 같은 사람이 시선만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저거를 동시를 저렇게 3가지 관점으로 표현한 건가 하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거 어떻게 보나요? 뭐 그런 뭐 그야말로 정말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거는 이제 이게 시공각 감각의 혼란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간과 다양한 공간. 그러니까 시공간이라는 게 하나로 딱 하나 딱 우리가 고정시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화가가 혹은 관람자면 관람자가 하나의 시공간의 한 순간, 한 지점,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한 순간, 공간적으로 한 지점에서 딱 보는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섞여야 되는 거다. 그걸 표현한다고 보통 이렇게 흔히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 그것이 어떤 게 하는 건 뭐 정말로 이거는 그 관람자의 몫이겠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네. 뭐 또 혹시 다른 질문하기보다는 이건 질문하시고 이제 답하는 게 전혀 아니고 그냥 각자 자유롭게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 의견을 나누는 것이 당연히 그거라고 하면 그거죠, 사실. 다양한 그런 감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다양한 관점에서. 저는 그나마 조금, 물론 제 직관적인 거지만, 그나마 저는 이제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물리학으로 저는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이니까 물리학자 입장에서 한번 본 시각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모든 작품들이. 사실 뭐 그림이나 예술 같은 경우는 금방 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는 사람 관점마다 다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당연합니다. 그 많은 관점 중에 물리학자의 관점으로 보는 건 난생 처음 들어봤어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물론 이제 물리학자 중에서 뭐 그 예술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다 관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물리학자 관점이라 다 똑같을 리 절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의 관점인데, 저는 그래도 물리학으로 훈련을 쭉 받아와서 지금까지 한 40년 이상을 물리학 연구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것이 저 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런 관점이 제가 강하게 드러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의미죠, 물론. 감사합니다. 예, 그럼 뭐 오늘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더 흥미로운 현대 미술들,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 근대 물리학과 그 미술들이 어떻게 나가는가, 뭐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